육사 수석 엘리트 초임 장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20년 근무한 여군의 머리 위에 차가운 우유를 쏟아부었다. 그의 오만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렀고 경로한 군단장이 심판을 위해 직접 헬기를 타고 날아온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수십 년 된 과거의 진실, 그리고 군단장이 그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 믿었던 정의와 상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북단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철책선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맞이하는 곳이었다. 여름에는 숨막히는 열기가, 겨울에는 뼈를 애는 한기가 강철 철책을 휘감았다. 이곳에 주둔한 육군 제7보병사단, 통칭 백호부대는 창끝과도 같은 최전방 GOP 부대로 부대원들의 군기는 언제나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다. 바로 그 백호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임관식에서는 영예로운 대통령상까지 거머쥔 엘리트 하진우 소위가 초임지로 부임한 것이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각 잡힌 전투복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게 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했으며 그 안에는 원칙과 규정이라는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듯했다. 신고합니다. 소위 하진우 2025년 7월 10일부로 백호부대 제3소대장으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대대장 김태현 중령의 사무실 하진우 소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김태현 대대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았지만 속으로는 보통 내기가 아니겠군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육사 수석 졸업의 대통령상. 그 화려한 이력은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군대라는 조직은 책에서 배운 이론만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소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하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조국 수호의 최전선인 백호부대에 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그 패기 좋군. 하지만 너무 의욕만 앞서지는 말게. 이곳은 학교가 아니라 실전이야.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경험과 사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야전교범 FM과 규정에 입각하여 소대를 지휘하고 전우들과 함께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진우 소위의 대답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범 답안이었다. 하지만 김태현 대대장은 그의 눈에서 스쳐가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한낱 낡은 잔소리로 치부하는 듯한 미묘한 오만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대신 부대의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좋아. 소대원들과의 상견례 전에 먼저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네. 우리 부대의 보물이자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지. 따라오게. 김태현 대대장을 따라 나선 하진우 소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부대의 보물? 살아있는 역사? 그는 속으로 코웃음 쳤다. 군대는 계급과 직책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일개 부사관이나 병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장교의 지위와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는 법. 그는 대대장이 말하는 중요한 인물 역시 그저 군 생활 오래 한 고참 부사관 중 한 명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그런 생각은 곧 부대 행정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때의 하진우 소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백호부대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진짜 태양, 다른 하나는 부대원들의 마음을 비추는 서은아 행정보급관이었다. 올해로 군 생활 28년 차 상사 계급장을 단지는 이미 10년이 훌쩍 넘은 그녀는 단순한 행정보급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백호부대의 어머니였고 때로는 엄한 누나였으며 모든 부대원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이자 부대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행보관님, 보급받은 전투화 사이즈가 안 맞지 말입니다. 어이구, 우리 막내 또 발만 컸네. 이리 와봐. 창고에 내 발에 꼭 맞는 거 하나 숨겨뒀지.
행보관님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군 생활 끝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이더냐. PX 가서 냉동이나 실컷 먹고 힘내. 이 서은아가 보증하는데 전역하면 더 좋은 여자 줄 서. 서은아 행정보급관의 사무실은 언제나 병사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연륜으로 부대의 온갖 굳은 일과 잡음을 해결했다. 보급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인맥을 총동원해 옆 부대에서 빌려왔고 배수로가 막히면 누구보다 먼저 삽을 들고 나섰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삐걱거리던 부대라는 거대한 기계가 신기하게도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원칙보다는 사람을 향해 있었다.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도 병사들의 사기와 부대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군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했다. 하지만 그녀의 질책 속에는 항상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기에 혼이 난 병사조차 그녀를 원망하는 법이 없었다. 특히 그녀는 15년 전 전설적인 일화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부대 인근의 강이 범람하여 최전방 초소 하나가 완전히 고립되었던 사건이었다. 통신마저 두절된 상황,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갓 부임한 신임 소위 한 명이 초소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은 서은아, 당시 중사 계급의 그녀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식량과 의약품을 짊어지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탕물을 헤치며 고립된 초소로 향했다. 서중사, 위험해. 당장 돌아와. 상관의 만류에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을 굶고 공포에 떨고 있던 신임 소위의 눈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다. 그때 그녀가 목숨을 구해준 신임 소위가 바로 현재 100호 부대의 지휘관인 김태현 대대장이었다. 이 일화는 부대의 전설이 되어 신병이 들어올 때마다 회자되었고 서은아 행정보급관에 대한 부대원들의 존경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진우 소위가 김태현 대대장을 따라 행정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과 마주하게 되었다. 서은아 행정보급관은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깊고 따뜻했다. 어머 대대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서행보관 신임 소대장이 부임해서 인사차 들렀네. 이쪽은 하진우 소위. 김태현 대대장의 소개에 하진우 소위는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이라고. 평범한 중년 여성 부사관일 뿐인데 그는 서은아 행정보급관이 부대원들의 절대적인 신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이 때로는 대대장의 명령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차가운 강철과 따뜻한 심장의 만남. 100호 부대의 운명을 뒤흔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의 어색한 인사로 시작되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위 하진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진우 소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서은아 행정보급관을 상관이 아닌 부하로 협력의 대상이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 계급도에서 장교는 지휘하는 자, 부사관은 그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자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28년의 경력도 부대원들의 존경도 그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서은아 행정보급관은 그의 그런 태도를 단번에 간파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장교들을 겪어온 그녀였다. 책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젊은 장교들이 품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로 인한 오만함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하 소위님, 우리 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젊고 패기 있는 장교가 와서 부대 분위기가 한층 늠름해지겠네요.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하진우 소위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라.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한 말투로군. 그는 자신이 육사수석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친절은 자신을 길들이려는 혹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도움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행보관님.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행보관님께서도 맡으신 바, 보급 및 행정 업무에만 충실해 주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차가운 대답이었다. 선긋기의 명수다운 발언이었다. 순간 행정반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옆에 서 있던 김태현 대대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서은아 행정보급관은 그러나 당황한 기색 없이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소위님. 소위님 같은 유능한 장교가 오셨으니 제가 참 편해지겠습니다. 허허. 그녀는 너털 웃음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원칙과 규범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두른 젊은 장교와 사람과 관계라는 부드러운 융통성으로 부대를 감싸 안아온 베테랑 부사관. 두 사람의 가치관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하진우 소위는 삼소대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냈다. 나는 여러분에게 편한 소대장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 나는 오직 강한 소대를 만들 것이다. 나의 모든 명령과 지시는 군 규정과 야전교범에 근거할 것이다. 사적인 감정이나 편의는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 질문 있나? 소대원들은 얼어붙었다. 이전 소대장의 전출 이후 잠시 해방감을 맛보던 그들에게 하진우 소위의 등장은 날벼락과도 같았다. 그의 살벌한 선언에 감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무겁게 소대 내무반을 짓눌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소대장 박상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앞날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 신임 소대장 하진우와 행정보급관 서은아가 서 있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도 함께였다. 하진우 소위의 등장은 백호부대 3소대의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그의 지휘 방식은 한마디로 숨막히는 FM 그 자체였다. 그는 병사들의 전투복 옷깃 각도부터 전투와 끈 매듭의 모양까지 규정집에 명시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다. 김희병. 관물대 정리 상태가 이게 뭔가. 각 잡힌 군인에게 각은 생명이다. 최상병. 지금 그 전투와 끈은 멋으로 묶은 건가? 즉시 규정대로 다시 묶도록. 아침 점호 시간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아주 사소한 흠결도 놓치지 않았고 지적받은 병사는 완전 무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 훈련은 더욱 혹독했다. 그는 야전교범에 나온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 융통성이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해진 훈련 시간을 1초라도 어기는 법이 없었으며 병사들의 체력이나 컨디션은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소대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처음에는 신임 소대장이라 의욕이 넘쳐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강철 통치는 더욱 심해졌다. 병사들은 하진우 소위의 발소리만 들려도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었다. 아, 진짜 못해먹겠다. 저 소대장님은 무슨 로봇 같아. 말 걸기도 무서워. 눈이라도 마주치면 트집 잡힐까봐 땅만 보고 걷는다. 불만이 쌓이자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빡빡한 훈련 일정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도 늘어났다. 소대의 분위기는 삭막해졌고 병사들 간의 유대감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부소대장인 박 상사가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다. 소대장님, 너무 병사들을 몰아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가끔은 좀 풀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진우 소위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박 상사, 군대는 놀이터가 아니다. 강한 훈련만이 강한 군인을 만들고 그것만이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준다. 사기? 편해지면 나태해질 뿐이다. 기강이 바로 서면 사기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에게 병사들은 각자의 개성과 감정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부속품에 가까웠다. 그의 원칙이라는 강철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호소나 조언도 닿지 않았다. 이러한 소대의 분위기는 당연히 서은하 행정보급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점호 시간마다 연병장을 도는 병사들의 지친 얼굴을, 의무실을 찾는 3소대 병사들의 늘어난 숫자를, 그리고 PX에서 한숨을 쉬는 그들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하진우 소위의 방식이 결국에는 소대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훈련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하진우 소위를 붙잡았다. 소위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용무가 있다면 간단히 하시죠, 행보관님.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다. 서은하는 그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요즘 3소대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마음을 좀 살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말에 다 같이 족구라도 한판 하면서 막걸리라도 한잔하면 됐습니다. 하진우 소위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병사들과 사적인 친목을 다지는 것은 지휘관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저는 그들과 친구가 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휘하러 왔습니다. 행보관님은 부대의 보급과 행정에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소대 지휘는 저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듯 서은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은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철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두껍고 차가웠다. 서은하 행정보급관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쌓아 올린 경험의 탑이었다. 그녀는 규정과 원칙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순간들을 숱하게 목격했다. 때로는 규정을 살짝 벗어난 융통성이 차가운 원칙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부대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태현 대대장을 구한 15년 전의 일화는 그녀의 그런 신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한 순간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몇 해 전 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다. 식수마저 부족해지자 병사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상급 부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가뭄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원은 요원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서은하는 부대 인근 지형도를 들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녀는 반나절 만에 흑투성이가 되어 돌아와서는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대대장님, 부대 뒤편 야산 계곡 상류에 예전에 사용했던 간이 수원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제가 확인해보니 수량이 제법 됩니다. 관정만 새로 파면 식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부대 초창기에 잠시 사용되다 잊혔던 낡은 수원지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기억력과 발빠른 판단 덕분에 백호 부대는 가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부대 내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분위기가 흉흉해진 적이 있었다. 헌병대까지 출동하여 조사를 벌였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부대의 단결은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도 나선 것은 서은하였다. 그녀는 헌병 때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 대신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한 이등병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따로 불러 다그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다. 집에 돈 보낼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니? 내가 빌려줄 수 있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이등병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병원비가 급했던 나머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헌병대에 넘기는 대신 대대장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징계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월급을 털어 피해를 변상해 주었다. 그 이등병은 후에 누구보다 성실한 군 생활을 하고 무사히 전역했다. 이처럼 서은하의 방식은 언제나 사람에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났다. 그녀에게 부대원들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살피고 함께 가야 할 가족이었다. 하진우 소위가 부임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의 김태현 대대장,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갔던 풋내기 장교들의 모습이 하진우 소위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책에서 배운 대로 원칙대로만 하려다 수많은 벽에 부딪히곤 했다. 저 젊은 장교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군대란 그리고 사람이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서은아는 하진우 소위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갈등이 그가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벽을 깨고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애꿎은 병사들이 너무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그녀의 깊은 마음을 알 리 없는 하진우 소위는 오늘도 어김없이 연병장을 돌고 있는 병사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면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혜의 샘은 바로 곁에 있었지만 오만한 젊음은 그 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메마른 사막을 헤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진우 소위와 서은아 행정보급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삼소대를 넘어 부대 전체의 공공연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하진우 소위는 사사건건 서은아의 업무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행보관님, 이번 주 보급된 전투 식량의 유통기한이 규정보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최소 석 달 이상의 유통기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장 반품하고 재보급을 요청하십시오. 소위님, 그건 전시 비축 물량을 이번 훈련에 특별히 불출받은 겁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대신 최신형 발열팩이 들어있어서 아이들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훈련에서 다 소모될 텐데 굳이.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진우 소위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전투 식량은 전량 반품되었고 그 대신 보급된 것은 맛없기로 소문난 구형 전투 식량이었다. 훈련에 나선 병사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서은아의 융통성은 하진우에게 주먹구구식 편법으로, 하진우의 원칙은 서은아에게 생명력 없는 교리로 비칠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자신의 신념이라는 성벽 안에 갇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하진우 소위는 서은아 행정보급관의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의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면박을 주기도 서슴지 않았다. 행보관님은 행정반에서 서류 작업이나 하시면 됩니다. 부대 훈련과 지휘에 관한 문제는 장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더 이상 월권 행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무례한 언행에 주변의 다른 간부들조차 얼굴을 붉혔지만 정작 서은아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하진우 소위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무시 혹은 자신을 얕보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나를 육사수석 출신 장교가 아닌 애송이 풋내기로 취급하는군. 좋다, 누가 옳은지 끝까지 가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비뚤어진 오기와 승부욕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서은아 행정보급관을 꺾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가 부대원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신뢰를 빼앗아 오직 자신만이 이 부대의 진정한 지휘관임을 인정받고 싶었다. 이러한 갈등의 기류는 부대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좌불안석이었고 간부들 사이에서도 편이 갈리기 시작했다. 원칙주의를 지지하는 소장파 장교들과 경험과 연륜을 존중하는 고참 부사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김태현 대대장은 이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하진우 소위를 불러 타일렀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대대장의 조언을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서은아 행보관 편들기로 치부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대대장님께서도 서은아 행보관의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에 현혹되신 것 아닙니까? 군은 원칙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진우의 당돌한 발언에 김태현 대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서은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가 원칙과 규정만 따졌더라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하진우의 오만함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이라 직감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비극의 전주곡은 이미 울리기 시작했고 파국을 향한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낀 아침이었다. 백호부대 3소대는 하진우 소위의 지휘 아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각계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날 내린 비로 땅은 질척거렸고 짙은 안개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험 많은 부소대장 박상사는 훈련 연기를 건의했다. 소대장님, 오늘 같은 날은 훈련을 강행하다가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훈련을 잠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진우 소위는 그의 건의를 일축했다. 박상사 실전에서는 이보다 더한 악조건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적은 날씨를 가려서 공격하지 않는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3소대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험준한 산악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훈련 중 발을 헛디딘 이진수 이병이 가파른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악! 비명소리에 훈련은 즉시 중단되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이 이병은 다리를 붙잡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의 발목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부어오르고 있었고 누가 봐도 심각한 부상임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규정상 훈련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후송 조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무전기 교신 상태가 좋지 않았고 대대 본부와의 연결이 계속해서 끊어졌다. 치익 여기는 3소대 치익 응답하라. 하진우 소위는 초조하게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이 이병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소대장님,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일단 저희끼리라도 빨리 이 이병을 의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박 상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하진우 소위는 망설였다. 안 된다. 상급 부대의 지시 없이 환자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교신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지금 이 이병 상태를 보십시오. 골절이 의심됩니다. 이러다 신경이라도 손상되면 평생 다리를 절 수도 있습니다. 내 명령에 불복하는 건가, 박 상사? 하진우 소위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규정과 절차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규정을 어기면 나중에 문책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기가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훈련 상황을 점검하러 나왔던 서은하 행정보급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 이병의 상태를 보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하진우 소위와 박 상사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주저없이 결단을 내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이 아이 들쳐업고 뛸 준비하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주변 병사들에게 소리치며 직접 이 이병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산 스카프를 풀어 부상 부위를 단단히 고정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침착한 모습에 우왕좌왕하던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보관님,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진우 소위가 길길이 날뛰며 그녀를 막아섰다. 하지만 서은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보고하십시오. 내 군 생활을 다 걸어서라도 이 아이 목숨부터 구해야겠습니다. 비키십시오, 소위님.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28년간 군에 몸담으며 수많은 생사를 지켜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단호함이었다. 하진우 소위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부서진 것은 규정만이 아니었다.
하진우 소위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원칙이라는 강철의 벽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서은하 행정보급관의 결단으로 이진수 이병은 즉시 부대 의무실로 후송되었다. 군의관의 진단 결과는 박 상사의 예상대로 심각한 발목 골절이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군의관은 서은하의 발빠른 응급처치와 신속한 후송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사실은 곧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역시 서은하 행정보급관이라며 그녀의 결단력을 칭송했다. 반면 규정만 따지다 병사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하진우 소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고 소대원들조차 그를 불신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진우 소위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부하를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지휘관이 되었고 서은하는 또다시 부대의 영웅이 되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위를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감히 부사관 따위가 나를 능멸해? 그의 마음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분노와 질투, 피해의식이 뒤섞여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이 굴욕을 갚아주어야겠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위선을 벗겨내고 망신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사건은 부대 식당에서 터졌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였다. 하진우 소위는 식판을 들고 일부러 서은하 행정보급관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막 배식받은 차가운 우유갑이 들려 있었다. 서은하는 동료 부사관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진우 소위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미 때는 늦었다. 하진우 소위는 서은하의 바로 옆에 멈춰서서 경멸과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식당 전체가 울리도록 소리쳤다. 서은하 행보관. 그의 목소리에 식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당신이 이 부대의 왕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저 일개 부사관일 뿐이야. 감히 장교의 고유 권한인 지휘에 개입하고 규정을 무시하며 부대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소. 그리고 그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우유갑을 열어 서은하의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다. 서은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하얀 우유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군복을 적셨다. 식당 안은 극심한 충격으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간부들은 경악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젊은 장교가 수십 년간 군에 헌신해 온 자신들의 어머니와도 같은 대선배 부사관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이다. 하진우 소위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우유에 젖어 떨고 있는 서은하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위치야. 명심하시오. 그는 빈 우유갑을 식판에 던져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서은하 행정보급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28년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젊은 장교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 우유와 함께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식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하극상이나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호 부대가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와 신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서은하와 함께 있던 동료 부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황급히 달려들어 그녀를 부축하고 젖은 머리와 옷을 닦아주었다. 서행보관, 괜찮나? 저 미친놈의 새끼가. 욕설이 터져나왔다. 분노에 찬 눈들이 하진우 소위가 사라진 식당 입구를 향했다.
병사들은 감히 소리내어 분노를 표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적개심이 역력했다. 그들에게 서은하는 단순한 행정보급관이 아니었다. 입대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힘들 때마다 기댈 어깨를 내어주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당한 모욕은 곧 자신들이 당한 모욕과도 같았다. 서은하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텅 빈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28년 군 생활의 회한과 서러움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왔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젊은 장교의 오만한 행동 하나에 산산조각 난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개인적인 모멸감보다 군의 기강과 장교의 품위가 이토록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이었다. 우유 사건의 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건은 즉시 대대장 김태현 중령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김태현 대대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뭐라고? 하진우 그놈이 서 행보관님께 그런 짓을 했다고. 그는 당장 하진우 소위를 호출했다. 대대장실에 들어선 하진우 소위의 표정은 뜻밖에도 담담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고 있었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각오하고 있는 듯했다. 하진우 소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어떻게 서 행보관님께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김태현 대대장의 불호령에도 하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월권 행위를 일삼는 부사관에게 장교의 권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 것뿐입니다. 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김태현 대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감을 느꼈다. 그는 15년 전 흙탕물 속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젊은 날의 서은하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받은 모욕을 생각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책임? 자네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자네의 그 오만한 행동이 서 행보관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우리 부대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는지 알기나 하나? 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닥쳐. 김태현 대대장은 결국 폭발했다. 그는 하진우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그는 이 사건이 더 이상 대대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이 사건을 상급 부대인 군단에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하진우라는 오만한 젊은 장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서은하 행정보급관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백호부대 상공에는 무거운 침묵과 분노가 뒤섞인 폭풍 전야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이제 막 수화기 너머로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있을 한 사람, 백호부대가 속한 제7군단의 군단장을 향하고 있었다. 백호부대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제7군단 사령부. 군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책상 앞에는 거구의 사내가 미동도 없이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 그는 바로 제7군단을 이끄는 수장, 이강철 중장이었다. 그는 방금 전 백호부대장 김태현 중령으로부터 올라온 긴급 보고를 받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굵고 짧게 깎은 머리카락 아래 그의 두 눈은 마치 활화산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감히 서은하 원사에게. 그는 행정보급관이라는 직책 대신 그녀의 원래 계급인 원사를 떠올렸다. 그에게 서은하는 단순한 부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빚을 진 생명의 은인이었다. 시간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위였던 젊은 이강철은 최전방 수색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
그는 매복 작전 중 부하 한 명과 함께 고립되고 말았다. 무전기는 폭설로 인해 먹통이 되었고 식량은 바닥났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때 기적처럼 그들을 찾아낸 것이 바로 갓 중사가 된 앳된 얼굴의 서은하였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를 뚫고 자신의 몸만 한 군장을 짊어진 채 몇 시간을 헤매어 그들을 찾아냈다. 그녀가 건네준 따뜻한 수프 한 그릇과 마른 모포 한 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군단장 이강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때 서은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보다 어린 부하의 손을 꼭 잡고 조금만 힘내요. 우리가 꼭 살아서 돌아가야 남겨진 사람들도 살 수 있어요 라며 다독이던 그 강인하고 따뜻했던 모습을. 그랬던 그녀가 이제 갓 임관한 애송이 소위에게 그것도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우유 세례를 받는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진우 소위 육사수석의 대통령상이라. 그는 하진우 소위의 인적사항을 읊조리며 차갑게 비웃었다. 책상 위에서 배운 지식과 스펙이 전부인 줄 아는 오만한 풋내기.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자가 감히 자신의 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여봐라. 당장 헬기 준비시켜. 이강철 군단장의 불호령이 집무실을 울렸다. 부관이 황급히 달려들어왔다. 군단장님,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백호부대로 간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오만방자한 놈의 군복을 벗겨버려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군단장이 일개 부대의 소위 하나 때문에 직접 헬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은하 원사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주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리고 백호부대 대대장에게 전해. 내가 도착할 때까지 하진우 소위, 그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대기시키라고. 그는 직접 그자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다. 군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다. 먼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잠시 후 군단 사령부 헬기장에 요란한 프로펠러 소음이 울려 퍼졌다. 성난 사자처럼 헬기에 오르는 이강철 군단장의 뒷모습을 보며 부관은 앞으로 백호부대에 휘몰아칠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백호부대 상공에 낯선 헬리콥터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웅장하고 위압적인 프로펠러 소음은 부대 전체를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휘감았다.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한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인물을 본 순간 부대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숨을 멈췄다. 군단장 이강철 중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일개 대대급 부대를, 그것도 헬기를 타고 직접 방문하는 것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성난 표정과 살기등등한 기세는 그가 단순히 부대 시찰을 온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김태현 대대장이 황급히 달려나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대장 중령 김태현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하지만 이강철 군단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하진우 소위는 어디 있나? 대대장실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앞장서. 군단장의 짧고 단호한 명령에 김태현 대대장은 군말 없이 몸을 돌렸다. 군단장의 뒤를 따르는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다. 부대원들은 멀찍이서 숨을 죽인 채 성난 사자처럼 걸어가는 군단장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공포와 함께 우유 사건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미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이강철 군단장은 방 안에 꼬시꼬시 서 있는 하진우 소위와 마주했다. 하진우 소위는 군단장의 등장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우렁차게 경례를 외쳤다. 충성. 소위 하진우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이강철 군단장은 그의 경례를 무시한 채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무겁고 서늘하게 울렸다. 그는 하진우 소위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하진우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내 놈이 하진우냐? 그렇습니다, 군단장님. 내 놈이 감히 서은아 원사의 머리에 우유를 부었느냐? 저는 부대의 기강을. 짝. 하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철 군단장의 육중한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진우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군의 기강을 입에 올려? 내 놈이 뭘 안다고. 군단장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하진우 소위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놈이 대통령상을 받았든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든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놈은 내 군대의 장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김태현 대대장과 부관이 경악하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하진우 소위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는 그대로 뜯어내 버렸다. 전투복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진우 소위의 가슴에서 소위 계급장이 처참하게 떨어져 나갔다. 내 놈은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내 놈이 그토록 신봉하는 규정과 원칙? 좋다. 내가 오늘 내 놈에게 진짜 군인이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뼈에 새겨주마. 이강철 군단장은 찢어진 계급장을 바닥에 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진우 소위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수치심에 온몸을 떨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복이, 그의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계급장이 한순간에 갈갈이 찢겨나간 것이다. 심판의 날개는 그렇게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하진우 소위의 오만한 자존심 위로 내려앉았다. 군단장님, 그만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태현 대대장이 황급히 달려들어 이강철 군단장을 말렸다. 군단장이 장교의 계급장을 강제로 뜯어내는 행위는 폭행을 넘어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강철 군단장은 그를 뿌리치며 포효했다. 비켜. 이놈은 더 이상 내 부하가 아니다. 그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하진우 소위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놈이 모욕한 서은아 원사님이 어떤 분인지 내 놈이 알기나 하나? 하진우 소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에게 서은아는 그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골치 아픈 늙은 부사관일 뿐이었다. 내 놈이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쉴 수 있는 건,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과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건 바로 서은아 원사님 같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 덕분이란 말이다. 군단장의 외침에 김태현 대대장은 고개를 숙였다. 15년 전 홍수로 고립된 초소에서 자신을 구해준 서은아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는 군단장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20년 전 내가 내 놈만 한 대위였을 때 폭설 속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다. 이강철 군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과 회한에 젖어 있었다. 모두가 수색을 포기했을 때 눈보라를 뚫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당시 서은아 중사였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 같은 놈을 구하기 위해 그 얼음장 같은 눈밭을 헤치고 온 사람이란 말이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하진우 소위는 물론 김태현 대대장조차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군단장과 서은아 행정보급관 사이에 그런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서중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이 군단장 계급장도 없었다. 그녀는 내게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성난 사자 같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은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슬픔에 잠긴 한 사내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런 분에게 내 놈이 감히 우유를 쏟아부어?
이강철 군단장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진우 소위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부사관에게 모욕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군대의 지휘관이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가슴에, 그리고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에 대못을 박은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늙은 부사관이 사실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가 쌓아 올렸던 오만과 독선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대대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서은하 행정보급관이었다. 서은하 행정보급관의 등장은 모두에게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녀는 우유로 얼룩진 군복을 갈아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바닥에 찢어진 계급장과 주저앉아 있는 하진우 소위, 그리고 분노와 슬픔에 잠긴 이강철 군단장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강철 군단장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정중히 경례했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상사 서은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이강철 군단장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원사 괜찮으시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은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군단장님. 잠시 놀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떨어진 하진우 소위의 계급장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낸 계급장을 소중하게 손에 쥔 채 하진우 소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다. 하진우 소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욱 몸을 움츠렸다. 소위님. 서은하가 나지막이 불렀다. 일어나십시오. 장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못 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안에는 어떤 원망이나 질책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진우 소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모욕을 당한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려는 듯한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러십니까? 저를 벌하십시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떨렸다. 서은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벌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님 스스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녀는 손에 든 계급장을 그의 가슴에 다시 달아주려는 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찢어진 전투복에 계급장을 달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신 그의 손을 잡아 그 안에 계급장을 쥐어주었다. 이 계급장의 무게를 오늘 이를 통해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깨에 단 계급장이 아니라 가슴에 품은 전우애와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강철 군단장을 향해 돌아섰다. 군단장님, 부디 하진우 소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원사, 그게 무슨 말이오? 저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아닙니다. 하소위는 아직 젊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장교입니다. 이번 일은 그가 더 큰 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에게 징계를 내리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가해자를 위해 군단장에게 직접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관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용서가 아니었다. 한 젊은 군인의 미래를 지켜주고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려는 진정한 선임이자 스승의 마음이었다. 이강철 군단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그릇은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었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을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따뜻하고 강인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철 같던 사나이의 마음이 그녀의 관용 앞에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하진우 소위를 향한 분노를 거두고 서은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소, 서원사. 당신의 뜻대로 하겠소. 그것은 군단장이 부사관에게 보내는 경의의 표시였다. 계급을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진우 소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참회이자 자신을 용서해준 거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하진우 소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했다. 육사수석 대통령상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 취해 얼마나 오만했는지, 책에서 배운 원칙만이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특히 서은아 행정보급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오히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준 그녀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서은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진우를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진우는 그녀의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어떤 사죄의 말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서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밥은 먹었습니까, 소위님?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하진우의 감정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행보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용서를 빌었다. 서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일어나세요, 소위님. 사내대장부가 자꾸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행보관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소위님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진정한 사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커피 잔을 든 채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행보관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군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독선이 아닌 배움에 대한 진실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서은아는 그의 변화를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제가 28년간 군 생활을 하며 몸으로 배운 것들을 조금 나눠드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님 스스로가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아픔을 느끼려고 노력하십시오. 리더십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하진우 소위는 서은아 행정보급관의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 되었다. 그는 틈만 나면 그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규정과 원칙만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삼소대원들이 가장 먼저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점호 시간에 트집을 잡지 않았고 훈련 중에는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주말에는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족구를 했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처음에 어색해하고 경계하던 병사들도 그의 진심 어린 변화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삭막했던 소대 내무반에 다시 웃음소리가 피어났고 병사들은 그를 무서운 소대장이 아닌 믿고 따를 수 있는 형처럼 여기게 되었다. 하진우 소위의 참회의 눈물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백호 부대 3소대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진우 소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얼음이 녹아내리듯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서은하 행정보급관이라는 거대한 산 아래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행정반을 자신의 지위와는 무관한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행정반을 부대의 심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은하가 어떻게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면서도 병사들의 사소한 고충까지 일일이 챙기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가 낡은 보급품 목록을 뒤져가며 한 명의 병사에게 꼭 맞는 전투화를 찾아내고 휴가 나가는 병사의 주머니에 몰래 차비를 찔러주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진정한 보급이란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눠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서은하를 따라 부대 곳곳을 누볐다. 취사장에 들러서는 조리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비고에서는 기름때 묻은 정비병들의 손을 맞잡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소대장이라는 자신의 직책 너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부대를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훈련 계획을 짤 때 부소대장인 박 상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했다. 박 상사, 다음 주 유격 훈련 코스를 짜고 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가 보기엔 이쪽 B코스가 교범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데 현장 경험이 많은 자네 의견을 듣고 싶군. 박 상사는 하진우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의 협력 아래 3소대의 훈련 성과는 오히려 예전보다 월등히 향상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억지로 훈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훈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병사들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다른 부대의 몇몇 장교들은 그가 부사관에게 휘둘린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소대원들과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서은하 행정보급관만을 바라보았다. 어느 추운 겨울밤 부대 인근 강이 꽁꽁 얼어붙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한 병사가 실수로 강 얼음 위로 미끄러져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얇은 얼음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진우 소위가 나섰다. 그는 주저없이 상의를 벗어던지고 밧줄 하나를 허리에 묶은 채 차가운 얼음판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소대장님, 위험합니다. 병사들이 소리치며 말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 부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모습 위로 20년 전 눈보라를 뚫고 이강철 군단장을 구했던 젊은 날의 서은하의 모습이, 그리고 15년 전 흙탕물을 헤치며 김태현 대대장을 구했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마침내 고립된 병사에게 다가가 밧줄로 그의 몸을 묶어 안전하게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 무트로 돌아온 그의 온몸은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은하 행정보급관의 입가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하진우가 마침내 차갑고 단단했던 오만의 강을 건너 진정한 지휘관의 길로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하진우 소위가 얼음 강에서 병사를 구한 사건은 부대의 또 다른 전설로 남았다. 이전의 우유 사건이 그의 오만함의 상징이었다면 이번 얼음 강 사건은 그의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병사들은 이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의 명령에는 힘이 실렸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더해졌다. 하지만 하진우 자신은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서은아 행정보급관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상하 관계나 선후배 관계를 넘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행보관님, 이번에 새로 보급된 방한 장비의 성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병사들이 추위를 호소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마 충전재가 바뀌어서 그럴 겁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대신 내피를 두 겹으로 껴입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작되었으니 병사들에게 그렇게 안내하고 여분의 내피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대에 연락해서 남는 물량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지요. 서은아는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대의 모든 물자와 인력 현황, 그리고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 노하우가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되어 있었다. 하진우는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얕고 편협했는지를 절감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비단 업무적인 것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사람을 대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배웠다. 어느 날 그는 서은아의 사무실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서은아와 그녀와 함께 웃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계급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한 가족처럼 다정해 보였다. 이분들은 다 누구십니까? 하진우의 질문에 서은아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다 내 새끼들이지. 지금은 다들 전역해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고 있거나 다른 부대에서 훌륭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겠지. 그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가리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썽꾸러기였지만 정이 많았던 김이병, 그림의 소질이 있어 부대 환경미화를 도맡았던 박상병, 전역 후에 경찰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최하사. 그녀는 수백 명에 달하는 전역자들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하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그녀가 왜 백호 부대의 어머니라 불리는지, 그녀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힘은 계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맺어온 깊은 관계와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대원들을 떠올렸다. 자신은 과연 그들의 이름과 얼굴 외에 그들의 꿈과 아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수첩에 소대원들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래 희망, 가족관계, 고민거리 등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은아라는 거대한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리더의 길을 걷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백호 부대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부대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럽고 활기차게 변해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진우 소위와 3소대가 있었다. 하진우 소위의 리더십 아래 3소대는 부대 내에서 가장 단결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소대로 거듭났다. 그들은 각종 훈련과 경연 대회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활기로 가득 찼다. 하진우는 더 이상 병사들을 다그치거나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의 변화는 김태현 대대장과 다른 간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이들도 이제는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특히 김태현 대대장은 자신의 부하가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진우 소위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다. 임관한 지 1년이 지나 중위 진급 심사 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의 진급은 거의 확실시되었다. 지난 1년간 그가 보여준 성과와 리더십은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바였다. 진급 발표가 있던 날 하진우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그에게 새로운 계급장은 단순히 승진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과오를 씻고 새로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상징과도 같았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는 당당히 중위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대원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를 행가래 쳤다. 소대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중이님 한턱 쏘셔야지 말입니다. 하진우는 자신을 축하해주는 소대원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1년 전 그토록 자신을 경멸하고 불신하던 바로 그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준 서은하 행정보급관과 자신을 믿고 따라준 소대원들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급식이 열리던 날 하진우는 가장 먼저 서은하 행정보급관에게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릴 새로운 중위 계급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행보관님, 제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요청에 서은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서 낡은 소위 계급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반짝이는 중위 계급장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었다. 축하합니다, 하중이님.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하진우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새로운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서은하를 향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과 감사를 담아 허리가 끊어지도록 깊이 경례했다. 충성. 행보관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행정반을 가득 메웠다. 서은하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만했던 젊은 장교가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기적과도 같은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28년 군 생활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보람과 자부심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하진우가 중위로 진급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백호 부대에 다시 한번 헬리콥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1년 전 분노에 찬 모습으로 부대를 방문했던 이강철 군단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헬기에서 내리는 그의 표정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재방문은 백호 부대의 창설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김태현 대대장과 나란히 연병장을 사열하며 늠름하게 서 있는 장병들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그의 시선은 3소대 앞에 서 있는 하진우 중위에게 오랫동안 머물렀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강철 군단장은 하진우 중위를 따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1년 전 그가 하진우의 계급장을 찢어버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진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앉게 하중이. 군단장은 그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아 뿌듯하군. 과찬이십니다, 군단장님. 모든 것이 서은하 행보관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하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강철 군단장은 그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가 그걸 알고 있다니 다행이군. 서은하 원사는 우리 군의 보물이야. 자네가 그녀에게서 배운 것은 군사 지식이나 전술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법,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법이었을 걸세. 명심하고 있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서원사를 친어머니처럼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모시게. 그것이 자네가 더 큰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세. 군단장의 말에는 하진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는 1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용서받았음을 느꼈다. 잠시 후 군단장은 서은하 행정보급관도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두 사람을 나란히 세우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서 원사, 내가 아주 훌륭한 제자 하나를 붙여주었소. 앞으로 이놈이 속 썩이면 언제든지 나에게 보고하시오.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 군단장의 농담에 서은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십시오, 군단장님. 하중이님은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오히려 제가 하중이님께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오만했던 신임 소위와 그를 이끌어준 베테랑 부사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지해준 지혜로운 지휘관. 세 사람의 모습은 백호 부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의 상징처럼 보였다. 군단장이 돌아간 후 하진우는 서은아와 함께 연병장을 걸었다. 석양이 부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행보관님, 오늘 군단장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습니까? 행보관님을 스승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들었지요. 군단장님도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농담이 아닐 겁니다. 저에게 행보관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하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은아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한번 따뜻한 이슬이 맺혔다. 나야말로 하중이님 덕분에 군 생활 마지막을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계급과 나이, 성별의 벽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스승과 제자,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따뜻한 정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흘러 하진우 중위가 백호 부대에 온 지 2년이 지났다. 그는 이제 부대에서 가장 신망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삼소대는 여전히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고 그의 리더십을 배우려는 후배 장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서은아 행정보급관은 여전히 백호 부대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아들이자 동반자인 하진우 중위가 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부대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 나갔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백호 부대를 더욱 강하고 단결된 부대로 만들었다. 우유 사건은 이제 부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었다. 신병들이 들어올 때마다 고참들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군인 정신과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쳤다. 하진우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후배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서은아 행정보급관의 전역 소식이 전해졌다. 30년 가까운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이제 군복을 벗게 된 것이다. 부대 전체가 아쉬움에 휩싸였다. 그녀 없는 백호 부대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저녁식 날 부대원들은 그녀를 위해 성대한 환송연을 열어주었다. 김태현 대대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병사들은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저녁식의 마지막 순서 하진우 중위가 부대원을 대표하여 송사를 낭독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보관님 그리고 저의 스승님이자 어머니이신 서은아 원사님. 오늘 우리는 당신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당신의 전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을 넘어선 굳은 다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은아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앞으로 자신의 남은 군 생활 동안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맹세했다. 송사가 끝나고 그는 서은아에게 다가가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서은아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잘 해낼 거라 믿는다, 하중이. 아니, 미래의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훌륭한 장군.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서은아 행정보급관은 부대를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백호 부대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씨앗은 하진우라는 훌륭한 토양에 뿌리를 내렸고 이제 무성한 숲을 이루어 부대 전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전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다른 전설로 이어지고 있었다. 에필로그 강철의 심장.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한 젊은 소령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군 장교단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하진우였다. 그는 백호 부대를 떠난 후에도 승승장구하며 육군 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로 성장했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따뜻한 리더십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한 외국군 장성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물었다. 하소령, 당신의 리더십은 매우 인상 깊었소.
당신을 이끈 위대한 스승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질문을 받은 하진우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8년 된 낡은 군복을 입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계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람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강철 심장을 가진 저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의 대답에 외국군 장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하진우는 차를 몰아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마을 어귀에는 서운한의 민박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어머니. 그를 발견한 서은아가 활짝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골 안악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인자한 미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이구, 우리 아들. 예고도 없이 어떻게 왔어? 어머니 뵈러 오는데 예고가 어디 있습니까? 마침 근처에 출장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그동안에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진우는 자신이 군대에서 겪은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서은아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석양이 지고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진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외국군 장성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고요. 별소리를 다 한다. 내가 뭘 가르쳤다고. 서은아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 영원한 군단장님이실 겁니다. 하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말에 서은아의 눈가가 다시 한번 촉촉이 젖어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처럼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시간과 기억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차가운 강철 같던 젊은 장교의 심장을 뜨겁게 녹여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한 한 여성 부사관의 위대한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백호부대를 넘어 대한민국 육군의 가슴속에 영원한 전설로 남아 빛나고 있었다.